네, 토요일 나른한 오후 또고치 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나스닥이 한 2% 정도 올랐더라고요. 2.3% 정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뭐 고점 대비로 나스닥이 선물 기준 볼 때는 13.6% 정도 빠졌기 때문에 갈 길은 아직도 멀 것 같아요. 한 3% 정도 올라온 정도니까 갈 길은 먼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을 상당히 많이 샀죠. 한 50% 정도 담은 상태인데 어제는 이제 주식을 반밖에 안 산 이유는 이 상승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진 않아요. 그냥 반등 정도로 보고 있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13.6% 6% 정도가 빠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지표가 안 좋아도 상승을 해요. 그리고 지표가 좋아도 상승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돈의 힘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게 증시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고 또 글로벌리 수급이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성장이 미국에서만 나오잖아요. 뭐 유럽에서 지금 성장이 나옵니까? 중국에서 성장이 나옵니까? 뭐 한국, 일본에서 성장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만 성장이 나오니까 돈들이 그쪽 올려서 이제 돈의 힘으로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재무학에서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배우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쭉 보게 되면 금리가 올라도 주식시장은 올라왔어요.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약간 그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런 실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표 하나 내가 배운 지표가 있어. 뭐 퍼도 있을 거고 뭐 GDP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결정적인 지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퍼가 100인 주식은 무조건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어때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건 틀린 말이기도 하거든요. 퍼는 높은데 성장이 더 빨리 올라가면은 사야 되는 시장가로 사야 되는 그런 주식이에요. 반면에 GDP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은 일시적으로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크든 작든 간에. 그러니까 약간 시차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금리도 마찬가지. 금리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 그 금융시장의 그 유동성이라는 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 딱 멈춰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빠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기업들이 대출이 많은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기업이 어려질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맞긴 맞는데 한편으로는 부채가 많아도 성장이 빠르거나 이익의 성장폭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난 3년 동안 그 AI 랠리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간에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은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트럼프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 관세 전쟁은 조금 꼬리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사람은 오늘 내일 다 의견이 바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늘 변동성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50% 정도만 담은 이유도 그런 트레이딩적인 관점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 300불 정도 되면은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 400불 가든 500불 가든 저는 뭐 230불 정도가 이제 평단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70불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3, 40%대의 수익이 나고 일단 레버리지도 조금 섞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가든 말든 이거는 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사서 기계적으로 팔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하거든요. 감정을 배제하기 때문에 포모 같은 게 없죠. 그런 측면이 있고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조정 기간은 큰 조정은 제가 볼 때는 3월 달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사실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4월 달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것들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GDP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가 1월 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 이제 집중적으로 나온 것들은 2월 달에 나오기 시작했고 뭐 도지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급하게 잘라내는 게 2월 달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월 3일 날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때는 4월 달에 나온 지표, 그러니까 3월 지표 정도 되겠죠. 거기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관세도 마찬가지죠. 관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이제 하반기부터 확실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재고를 작년부터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런 재고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대신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봤자 한 달도 못 버티잖아요. 그 재고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부터 관세를 빡 터뜨리게 되면은 한 5월 달쯤부터 그러니까 6월에 나온 지표부터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하반기부터는 물가를 건들 수밖에 없어요. 관세라는 게 관세가
관세를 때리는데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거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이 막 난무하는데 관세는 결국은 물가로 기결됩니다. 어차피 그 뭐 10% 20% 올리는 그 퍼센테이지가 누군가는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당을 하게 되면은 뭐 판매자 감당을 해도 판매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감당을 하게 되면 또 CPI가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제로섬 게임의 반대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톡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야 이러다가 그 경기 침체가 세게 안 온다고 하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조금씩 움직인다고 하면 올해 금리 인하가 없거나 한 번 있거나 뭐이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 그 페드 파월의 그 금리 인하는 뭐 사실은 시장에 큰 영향이 있지는 지금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에 FR 그 페드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 같은 것들, 그 성명서 나와도 사람들이 지금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물가, 그 미국채 10년물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4.1%대까지 이제 내려왔던 그 금리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딱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었고 단톡방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 선에 오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튼간에 그 이번에 며칠 전부터 나오는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 나쁘진 않았어요. 물가도 나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나쁘지 않은 상태였는데, 실업률도 그렇고. 근데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방송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지표들에 가깝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신경 쓰지 마라.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믿을 필요가 없는 매크로 지표라고 보고, 이제 3월 치거, 그러니까 4월에 나오는 지표들부터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조금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가장 큰 거는 올해 이제 기업 실적들이 꺾이는 건데, 그동안 3년 동안 기업 실적을 가장 크게 견인했던 쪽이 바로 AI 쪽이었는데, 뭐 계속해서 사실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올해부터는 그 성장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하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은 늘 상승한단 말이에요. 매년 상승하는데 그 상승률이 올해부터는 좀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시장의 조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 서너 가지를 꼽자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동표고, 저번 라이브 때 제가 한 6가지 얘기했었는데 그 측면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장에서 가장 변동폭이 그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이 다 이제 그쪽 애들이죠. 왜냐면 성장 이제 살짝 꺾인다기보다는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참 미안하다, 트럼프가 미안하다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할 일을 해야겠어, do the right thing 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밀고 갈 수밖에 없다. 뭐 마약에 대해서 뭐 어떤 딜을 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밀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딜을 치는 거라면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관세를 때려서 정부 재정을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재선을 안 하니까 막 나갈 수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에 있어서 트럼프는 뭘로 기록이 되고 싶냐면은 딱 그런 거야. 미국 정부의 재정을 바로잡은 굉장히 견실화시킨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되고 싶고, 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그것도 있죠. 근데 있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그 스웨덴의 할리먼 노벨상 주는 곳이 약간 좌파적인 성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을 평화주의자로, 특히 이번 관세 전쟁 같은 거 보세요. 이거 완전 깡패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올 텐데 4월 달부터 올 텐데 큰일 난데, 지금 아무도 지금 대책 아예 협상팀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그 대비하고 있는 팀조차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미국 이제 일본에 지금 엄청나게 때려맞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국하고는 우방됐어요. 전쟁을 했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진주만 습격한 나라잖아요. 미국을 본토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습격했던 침공했던 나라가 이제 일본인데, 지금은 완전 막역한 사이가 됐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그 관세 보편 관세를 이제 일본에 때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왜냐면 그 이시바였나? 이시바가 갔었잖아요. 그 트럼프 만나. 이시바 시게로 말고 그 다음 사람이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얘기 잘 하고 왔고, 뭐 투자도 손정이 통해 가지고 뭐 엄청난 뭐 조단위의 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때리고 보세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최상욱 이 아저씨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쌀에 대해서 지금 400% 정도의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한마디 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 차 하나도 안 사주는데 관세는 400%도 아니고 700% 떼인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런 거짓말 많이 하지만 옛날에 처음에는 700% 떼었는데 그 뒤부터는 실효관세가 400%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옛날 거를 막 하면서 이제 과장하는 그 스타일 있죠. 그 스타일로 밀고 나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은 믿었던 구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 날아가 버린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청나게 지금 관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와인에다가 지금 200% 관세 때린다고 막 이러고 있고 와인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반사 효과가 있죠. 예를 들자면 미국의 가장 큰 와인 산지가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그 저 어디죠? 나파밸리랑 소노마밸리인데 제가 나파밸리 소노마밸리 갔었는데 영상에도 있거든요. 미국 여행할 때 거기 가면은 이제 한낮에도 사람들이 얼굴 빨개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시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드링킹하는 그런 분위기야. 그리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안 잡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저는 그때 술 먹고 나서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차에서 한 4시간 다 자고 나니까 술이 깨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유럽에다 와인 관세를 팍 때려버리게 되면은 일단은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와인 산지들이 너무 좋아하고 땡큐 트럼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런 저렴한 와인들 엄청 저렴하거든요. 마트 가면 3, 4불씩 해요. 저렴한 것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오면 그런 것들이 이제 10,000원 가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오니까 진짜 와 물가가 비싸게 확 느껴지는 게 와인 같은 거 진짜 저렴하거든요. 남미는 아시겠지만 과일도 엄청 저렴한데 야 과일 3회 3개에 10,000원 정도 하는 거 보고 야 저런 거 진짜 1,000원 1,500원 하던 데서 한 2년 아니 2년이 아니지. 왜냐면 저 동남아시아도 일었으니까 한 3년 넘게 있다가 이렇게 한국 오니까 진짜 물가가 비싼 거 과일을 마구마구 그냥 먹다가 그냥 버리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참 물가가 너무 비싸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EU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보복 관세를 얘기를 하고 이제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고 제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처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번에는 전 세계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가 지금 자동차라든가 여러 그 제품들이 하이엔드로 올라오면서 경쟁력을 가진 상태고 온리 원인 그런 제품들 드론 같은 경우들 거의 전 세계 점유율 막 75% 80% 이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히토류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때리면 얘네 중국도 맞불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히토류는 살짝 지금 막 가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약한 그 미국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아킬레스건인데 가능하면 중국도 이 부분을 히토류 쪽을 쓰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그 사실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도 생각할 게 되게 많겠죠. 미국은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미국 무역 그 의존도를 상당히 낮춰왔고 지금 중국의 대미 무역 의존도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트럼프가 대중 무역 그 규제를 막 관세를 막 때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체적인 그 중국 무역에 있어서의 미국 비중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타격이란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놀러 다닌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남미에 있으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중국 상인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그 칠레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 3만 명, 5만 명 되는 그런 마을, 그런 타운에도 중국인들이 생뚱맞게 중남미에는 아시안들이 없어요. 사실 미국에도 서부라든가 동부, 남부 일부 지역 이런 데 아시안들이 많지 아니면 텍사스의 뭐 큰 대도시들 이런 데 아시안들이 많지 대부분의 지역들은 한 70% 정도 되는 지역대로 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시안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미국보다도 더 아시안이 없는 데가 중남미예요. 왜냐면 아시안들은 중남미에서 범죄의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삥 뜯기는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경찰들도 얘네들 편이고 경찰들도 자국민 편이고 이민 온 애들 이상한 애들 얼굴 색깔 다른 애들 얘네들을 편을 안 들어주고 얘네들 말도 잘 못하고 스페인어 뭐 잘하겠어요. 중국인들이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한국인들은 거의 없고 일본인들은 아주 예전부터 전략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았고 그래서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온 거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뭐 그 1800년대 이때부터 노예 같은 걸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노예라기보다는 그냥 그 값싼 노동력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거의 동급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가성비 좋은 치노의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쭉 내려오는 전통이 있긴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들은 타 인종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하고 잘 이렇게 섞이지 못해가지고 늘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겉도는 느낌이 좀 있는데 한국인들도 미국이나 한국인들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간에 제가 파타고니아라든가 그 남미 쪽을 쭉 다니다 보면서 중국 상인들이 상점을 열고 거기다가 이제 세팅하는 것들 세팅한 지가 얼마 됐냐 여기 언제 들어왔냐면 싼 거 위에 3개월, 리가 위에 6개월, 1년 줘요. 1년 정도 이 정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1, 2년 사이에 적어도 1년 사이에 제가 뭐다 다닌 거 아니니까 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이든 정권 때 디플레이를 막 수출했잖아요. 뭐 테무, 쉐인 막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의 그 저가 물품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 타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타운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돌아가요. 왜냐면 이 좋은 상품들 우리가 볼 때는 싸구려인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상품들이 없어요. 왜냐면 남미, 중남미,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 중미는 멕시코라는 나라기 때문에 제조업이 돌아가는데 미국이 바로 옆에 위에 있잖아요. 근데 남미는 그런 게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미 사람들은 중국산을 가지고 그 적어도 남미산보다는 품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년 넘게 남미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다 다니면서 이제 경험한 건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점들 가게 되면은 중국 상인들이 물건들을 그 매대에다가 넣고 있어요. 넣고 있어. 근데 이제 세팅하기 시작을 한 거지. 몇 달 안 됐고 물건들은 컨테이너로 계속 들어오게 될 거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중국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많이 있냐면 항구 도시쯤에 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소매로도 하지만 도매로도 이제 현지인들한테 이제 나중에 팔겠죠. 대량으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남미에 있는 뭐 부에노스아이레스든가 상파울루든가 이 교민분들이 옷을 동대문 같은 데서 떼가지고 남대문 같은 데서 떼가지고 그 팔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대신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그 의류로 많이 했지만 이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이소 한 5배, 10배 정도 되는 그런 그 정도 사이즈, 엄청난 사이즈를 도심에다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더라고. 근데 거기 가면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무역을 엄청나게 지금 다변화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아프리카는 아직 못 가봤고 유럽도 못 가본 지가 지금 5년이 6년이 넘어가지고 유럽도 가야 되는데 중국이 진짜 여러 나라의 거미줄 같은 그런 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아르헨티나 꽤 오래 있었잖아요. 5개월 정도 있었는데 거기도 알리익스프레스가 돼요. 주문하게 되면 한 달 이상 걸리는 단점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주문을 하면은 오긴 옵니다. 그런 국제적인 망이 있어요. 판매망이, 물류망이 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로 보낸 망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물류망이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아마존이 있고 중국은 이제 알리를 필두로 해서 테무는 안 됐던 것 같은데 테무 됐었나?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알리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물건을 오더할까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물건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무역 관세 전쟁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거나 그러지까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 역시 중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비중이 작다. 물론 이제 월마트나 이런 기업들은 좀 타격이 있겠죠. 중국산 물품 비중이 큰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관세 전쟁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경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일반적인 현상인데 바이든 정권 때는 그걸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가 됐었고 우리나라는 그 부채 문제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왜냐면 돈을 풀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고 하느니 아무것도 못 하는 그 식물 인간 같은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파트 가격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는데 조금 올라오면 어때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되게 걱정하는데 강남은 여기 강남이잖아요. 강남은 그냥 자기들끼리 지지고 받고 싸고 뭐 이게 건물이 20억 되고 30억 되고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가 20억 되고 30억 되고 50억이 되든 놔둬요. 그냥 자기들끼리 지지고 받고 살게 놔두고 나머지 이제 지역들 지방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세종시도 3, 40% 빠진 것 같고 송도도 30% 빠진 것 같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충분히 내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연 100조씩 그 자영업자들이
그 대출이 늘고 있대요. 왜냐면 사업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대출을 끌어가지고 운영 자금으로 쓰기도 하고 뭐 빚을 돌려막기도 하고 막 생활 자금으로 쓰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인데 금리를 이렇게까지 지금 3%대인가요? 그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가 뭐 CR도 안 받게 방구석 전문가라고 하니까 방구석 전문가 말을 누가 믿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금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금리를 내려서 재정을 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금리 정도 내려가지고 이게 좀 소비도 돌게 하고 뭔가 좀 돌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뭐 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답답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늘 그 트럼프는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한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민간 선에서 알아서 니들이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오케이인데 정부가 돈을 막 풀어가지고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아. 무조건 작은 정부야.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거의 2조 달러 정도의 그 예산을 총 6조 6천억 달러가 이제 미국 정부의 예산인데 2조 달러를 날려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뭐 2조까지가 안 될 것 같고 1조가 목표로 또 이제 말 바꿨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6조 6천억 달러라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돈이고 미국 정부가 미국 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팬데믹 때 그 4조 달러를 풀었잖아요. 한 몇 년 동안. 근데 그것 때문에 물가가 튀고 전 세계가 난리 났잖아요. 4조 달러 하면 얼마냐면은 6천조라는 돈을 그 돈을 풀 수 있는 주체도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뭐 추경한다고 해봤자 20조 30조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저 뭐야 팬데믹 한번 터졌다고 4조 달러를 풀었어요. 6천조. 그러니까 우리는 30조, 얘네는 6천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얼마나 그 존재감이 큰지 이 재정 집행 정도가 얼마나 존재감이 큰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200조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한 600조 되는데 미국은 6,600조 원. 아니 600 맞아 6,600조 원이죠. 그러니까 한 11배 되는 거고. 미국이 우리나라 대비 거의 이제 한 5배, 6배 뭐 이 정도 경제 규모가 크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작은 정부예요. 그래도 작은 정부인데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사이즈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느냐,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기가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GDP 자체도 전 세계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죠. 연준 의장인 파월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냐도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의 모든 것들, 자산 시장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경기 사이클이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부터는 쭉 내려가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바이든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